그날 역시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날이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여자 승객을 태우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됐다. 나는 오늘따라 운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 무서워. 지나갔어, 방금. 저게 뭐지? 방금 그거 보셨어요? 소름 끼쳐. 이거 진짜 무섭겠다. 어둠 속에서 언뜻 보였던 인형.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 본 거라 생각했다.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는 길. 수상한 자들을 본 곳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 안인질리 해변 근처였다. 해안부두 가까이에서 정체 모를 불빛이 반짝였다. 나도 모르게 그 불빛을 향해 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그때 어머. 어머나. 뭐야? 빨리 도망가. 도망가 빨리. 안 돼.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무서워. 수면 위로 보였던 검은 물체. 확실한 건 우리나라 배는 아니라는 거다. 나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불빛만 이래 내려다 보니까 진짜 시커먼 돌고래 새끼 같은 게 이래 탁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강릉 대종운수 택시기사 이모 씨가 본 게 상당히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새벽이에요. 이 신고를 접해 듣고 경찰도 이거 심상치 않다 느꼈고 군도 대대적으로 출동을 합니다. 신고 장소에서 수색해 봤는데 발견된 게 바로 잠수함이었어요. 잠수함이었어요.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북한 무장 간첩들이 타고 온 잠수함은 100톤급이 넘는 규모로 최고 승선인은 20명이 넘는 규모의 장비입니다. 무장공비는 왜 강릉에 나타난 것일까요? 어머. 저 영상이 있어? 군경의 추적을 받고 달아나던 무장 간첩 가운데 11명이 오늘 오후에 강릉시 청악산 계곡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잠수함 발견 17시간 뒤에 이 장면을 처음 발견하고 일대에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뭐지? 와, 진짜. 이게 과연 공비들 전원일까? 그렇지. 다른 누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그렇지. 경계심 이런 것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이 시신들에 있었습니다. 모두 다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11구의 시신이 이때 발견됐고 오늘 김남성 전 원사님을 휴민트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체들을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진짜로요?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총성 소리 들렸습니다. 얼마 안 났던 거야. 이게 우리 곤충 소리죠, 곤충 소리. 빵 하는 소리는 이게 메아리치 들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계속
간격으로 이렇게 한 발씩 딱딱 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앉아서 은폐은폐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발 난 이후에 총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11발. 일단은 정상에 올라가 보자. 소대원들을 다 불러서 딱 현장에서 딱 봤는데 요 옆에 10명이 누워 있었고 뒤에 앞에 한 명 누워 있더라고요. 무장공비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불과 10분 전 아주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장공비 일당 중 한 명이 긴급 생포됩니다. 무장 간첩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오후 경찰에 생포되었습니다. 오늘 생포된 무장 간첩은 인민무력부 소속 잠수함 승무조원 31살 이강수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전까지 알아본 내용에서 한 명이 잡힌 겁니다. 자, 좀 영화 같은 반전이 벌어진 건데 어때요? 이 한 명만 생포가 된 건가요? 광수 씨 뭐 저하고 잘 알고 가끔 한 잔씩 하는데. 친하세요? 그럼요. 우리 뭐 같은 군인 출신들이니까. 대이고 나는 중위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잠수함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는 이제는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잠수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산으로 가려면 그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20몇 명이 다 욱 몰려갈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그 도로를 넘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 광수는 그 전투원이 아니잖아요. 이 뱃사람이니까 이게 어리버리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지 나름대로 이제 차가 지나간 다음에 도로를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이게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대박. 어두운 밤이고. 어두운 밤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투대우를 따라간다고 따라간 것이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 낙오가 안 됐으면은 그 11명 사살돼가는데 12번째 사람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뱃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운이 따른 거예요, 천운. 이전 투원이니까. 와, 대박이다. 이 생포된 이광수가 털어놓은 거는 대한민국 침투 목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는 이광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장공비 체포작전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침투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무장 공비가 지금 몇 명이야. 맞아, 인원수. 여러분이 근데 이광수 입에서 26명이다. 뭐예요? 얘기가 나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원보다 최소한 무장 공비가 6명은 더 있다는 거고 이 6명이 지금 하루 다 지나가는데 어디 있는지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고 이 6명이 대공포를 들고 어디로 쏠지 500m 날아가는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일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광수 입에서 26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 그 순간 우리 군의 모든 수색 작전의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뀝니다. 그 증언 전까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 이렇게 벌어졌으면은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현재 우리 전 군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침투한 무장 공비를 완전히 포획 섬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소리 막 지르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군인이 여기 있고 장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여기 군인 보고 이제 너무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떨리지. 사건이 발생한 게 9월 18일인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12일 동안에 11명의 이제 무장공비를 사살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주민들의 신고. 국민분들의 신고가. 이제 남은 무장공비는 단 3명. 그런데 36일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소탕 작전에서 잡은 무장공비는 0명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장공비와 우리 군의 숨막히는 전투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12일 동안 11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36일 동안 한 명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12일 동안은 사실 우리가 수색도 잘했고 잘 잡아왔고 잘 저격했고 잘 사살해 왔어요. 남은 3명이 이게 즐긴 거예요. 얘들이 정예 중에 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공비 3명이 강원도 전 지역을 36일간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걸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대단하다. 저기 다 다닌 거야? 세상에. 보세요. 고성이 가장 휴전선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고성부터 아래로는 대관령 이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차로 가더라도 안 막혀야 2시간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남으려고 했을까요? 그 교신 그걸 어떻게 돼 있다는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안내한 이 전투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공작원, 이 통신기술자를 넘겨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가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이 복귀죠. 이거를 넘겨보내야 된다.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결사적으로 이제 그 항전을 한 거예요. 우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 49일 만에 최후의 교전이 일어났다. 징글징글하다. 49일. 그 유명한 연화동 전투입니다. 이 군사분계선 이남은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연화동에 무장공비 2명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연화동 인근의 자연휴양림에 우리 국군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자연휴양림 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우리 국군 2명한테 무장공비 2명이 딱 발각이 됩니다. 아이고야. 오후 3시. 9월에 잠수함이 침투했잖아요. 이때가 11월 4일. 와, 시간이 이렇게. 자, 보세요. 2대2예요. 매복 작전 중 우리 국군 2, 공비 2. 이 공비가 얼마나 태연하게 행동하냐면 우리 군이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암고대! 하는데 이 무장 공비 2명이 이렇게 야, 니네 703 애들이냐? 야, 고생 많다. 어머야. 야, 우리 지금 이동할 거니까 같이 이동하자. 나와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 정확히 남한 말로 야, 니네 703 애들이지? 3대대 선임하사야. 속이는구나. 직접까지. 야, 703 애들 나와. 나 지금 3대대 선임하사야. 가자. 보이면 쏘려고. 나오게끔 유도하라고. 우리가 매복하고 있어. 암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군이 대단한 게 3대대는 이미 그때 이동을 했거든. 그걸 알고. 여기에 3대 선임하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 군이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공비 2명하고 우리 국군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총알을 발사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때 2명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지 못했어요. 서로 총격전만 있고 공비들이 또 자리를 이탈합니다. 그때 이제 3군단 기무부대장이었던 오영안 대령이 원래는 그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산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전 본부가 있던 지상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작전 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명령이 산속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비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산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가요. 오영환 대령이. 근데 부하들은 말려요. 너무 위험하다고. 대장님 여기 계시라고. 안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전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침이었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 느껴져. 앞에 그 옆에 그 계곡이 있었고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엔 뽀얀 안개가 있었거든요. 저기 심하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프라시를 딱 붙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비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저쪽에서도 이제 반격이 있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측은 그 안개 때문에 이 공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사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군 오영환 대령이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어떡해. 왜냐하면 가슴에 달려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계급장이 딱 아침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오영환 대령님은 거기서 또 순복을 하십니다. 오영환 대령님, 그다음에 서형교 대위, 강민성 병장 3명은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이 공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날도 결국엔 2명 다 호탁을 못한 거예요? 3시간 후, 그러니까 오전 10시, 아직 아침이에요. 오전 10시, 당시 특전사 장선용 상사가 이 공비 2명이 숨어있던 위치를 특정해냅니다. 포복으로 공비들이 매복하고 있는 지점 20m까지 포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공비 뒤로 해서. 그래서 공비 뒤 20m 전방에서 소총을 딱 겨누고 마지막하게 투항하라. 투항하라. 근데 공비들이 그때 투항하지 않고 대응 사격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장선용 그때 상사가 2명을 다 사살을 하고 49일 만에 공비 소탕 작전이 진짜로 종료가 됩니다. 무섭다. 잠깐만.
잠깐만, 이상해. 지금 23명이 죽었다고 했죠? 죽었지. 그래서 마지막 2명 하고 사살했고. 그럼 일찍 5명이잖아요. 다 죽었네.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았거든. 그게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한 명이 안 잡혔는데 이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생존 가능성이 많지 않고 그 날씨에 생각을 해봐요. 겨울에 그 날씨에 아무것도 없고 그때 그 복장들이 여러 옷이 상태에서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이걸 뭐 그 찾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군 병력을 다 동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선가는 판단을 내린 거죠.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다음에 작전을 종결하자.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죠. 김남성 원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닌 잠수함으로 인해서 진짜 한번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났으면 하면 안 되겠죠. 있을 수도 안 되고 일어났어도 안 되고 같은 민족끼리 동민족끼리 일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제가 작전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이제 이광수 씨를 생포하게 된 게 16시 45분경이거든요. 근데 그 한 15분 앞서서 16시 30분에 청악산에서 무장공비 시체 11구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광수 씨가 생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잠수함만 보고는 이게 몇 명이 넘어오고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군과 경찰 모두 합동 신문에 의하면은 그 잠수함 크기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가장 많이 타도 한 10몇 명 타지 않았을까 이 잠수함에. 또 이 발자국도 이렇게 선명하게 남은 그 바닷물이 묻은 발자국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런 걸 추정해서 한 10여 명 정도 넘어오지 않았을까 많이 했을 때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가 이광수 씨를 생포하게 됐고 또 15분 전에 11명이 청악산에서 발견됐는데 그 저희가 이광수 씨를 생포하지 않았다면은 더 이상 작전을 전개하면서 이 11명이 침투해서 북상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속하고 모든 작전이 종료되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이광수 씨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제 신고된 시간이 9월 18일 01시 35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15시간 지난 오후 4시 30분경에 한 아주머니로부터 신고 전화가 파출소로 걸려오게 됩니다. 농장으로 올라가다가 보니까 길 옆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좀 빨리 와달라. 그런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같이, 동료 직원과 같이 혹시나 무장 간첩일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칼빈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현장은 산 아래에 있는 기슭에 있는 농장이었고 그 농장은 항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동물 먹이만 주러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시내에서 이제 살면서 그 부부가 저녁 때 짐승 먹이를 주기 위해서 4시 30분 때 굴러 지나가게 된 겁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제 풀숲에 숨어 있게 된 걸 보고 올라가서 파출소로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부부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죽을 뻔했네. 근데 그냥 쓱 지나갔고 다행히. 그래서 어떻게 잡으셨어요? 거의 현장에 도착할 무렵에 건너편 언덕길에서 이제 아주머니 한 분이 뛰어내려오면서 저희를 보고 이제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빨리 좀 오라고 다급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분이 신고자임을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이제 신고 내용을 들어본즉 조금 전에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 풀숲에 이상한 사람이 숨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농장까지 올라와 있다. 남편하고 같이 있으니까 좀 빨리 좀 올라가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 숨어 있었다는 장소부터 수색을 하면서 그 집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무장공비니까 당연히 총이나 칼, 무장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고 위협도 있었을 텐데요. 남편하고는 어떻게 주민? 그렇죠. 위협을 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사실 그 간첩이라고는 크게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길 따라서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마당에 승용차가 이렇게 한 대 서 있었고
건너편에는 행색이 아주 초라해 보이는 남자가 서 있고 승용차 반대편에는 등만 보이는데 나이 드신 분 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누가 수상한 사람이고 집주인인지 금방 이렇게判明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자마자 저희가 소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동료 직원과 같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상의 티셔츠를 드는데 권총 자루가 여기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걸 빼려고 이제 하는 찰나였죠. 그래서 제가 순식간에 반사적으로 달려들면서 그 총을 왼손으로 내려치고 그 옆에 있던 영웅이다. 멋있어요. 그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은 이제 총이 떨어지는 걸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소총을 다시 배에다 갖다 이렇게 꽂으면서 다시 한번 소리 질렀죠. 꼼짝만 움직이면 쏜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떨어진 총을 들어보니까 45구경, 45구경이라 그러는데 흔히 권총 안에 실탄 13발이 장전된 상태로 이렇게 배꼽 속에다 이렇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휴, 아니 근데 이게 막 떨지 않던가요? 이 동료 직원이?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 그럼 26명이 왔잖아요. 26명도 그 당시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 근데 혼자 있었어요. 이광수가 잡히면서 증언을 해서 26명이 밝혀진 거지. 이광수가 죽었으면 몰랐네. 그렇죠. 몇 명이 넘어왔는지 어떻게 며칠 날 넘어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남은 사람도 어디 갔는지 모르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혼자 있다가 혼자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잠수함이 자초가 되고 9월 18일 날 잠수함이 발견됐는데 사실 9월 14일 날 북한 태조항을 출발해서 우리 그 동해안 해상에 9월 15일 날 도착을 한 겁니다, 밤에. 도착을 해서 정찰조 3명하고 안내원, 지를 안내하는 안내원 2명, 5명을 정찰 목적으로 침투를 시키고 다시 잠수함은 공해상으로 나가서 정찰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월 17일 날 밤에 이 사람들 다시 접선해서 싣고 가려고 잠수함이 들어오다가 너무 해안으로 가까이 그날 비도 오고 파도가 세다 보니까 이 정찰조들이 좀 더 가까이 들어와 달라 그런 내용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잠수함을 대려고 하다가 이런 암초에 걸리고 디스크로가 걸리면서 자초가 된 거죠. 주차가 좀 잘못된 거죠. 그 저기 그때 사투리를 많이 쓰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그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 그러니까 저쪽도 지금 뭐라고 하는데 우리 정민호 중대장처럼 뭐 떨리기도 하고. 말투가 비슷하지 않나요? 저쪽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저쪽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총을 뺐고 이제 누구냐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냐 이랬더니까 북한에서 왔수다 이런. 그래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왔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듣고 또 총도 확인됐고 그러니까 머리끝이 쭈뼛하고 머리 오싹하는 걸 느꼈죠. 그래서 수갑을 채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직원하고 그 농장 집 담벼락에다 이렇게 밀어붙였죠. 그 문을 총으로. 움직이면 이제 쏜다고 계속 경고하면서 붙이고 일단 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뒤로 이렇게 묶는데 이렇게 거칠게 다루지 마시라요. 이제 묶고 막 이러니까 거칠게 다루지 말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해요. 불만이. 이게 좀 저 살살 다루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보니까 좀 거칠게 다루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그 주민을 만났는데 주민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 신고하셨던 분도 참 재치 있게 대응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길 옆에 있는 걸 보고 올라갔는데 금방 그 풀숲에 보았던 사람이 농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죠. 이제 신고했던 부부도. 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이미 신고를 집에서 한 상태고 아주머니 뒷문으로 해서 저희를 이제 마중하러 내려왔고 그 남편분은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당시가 이제 지금 가을 철이죠. 송이철이죠. 그래서 혹시 송이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뭐 답변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고 요 밑에 마을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게 단답형식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시간을 끌 수 있었고 또 이광수 씨는 그런 그 산 기슭에 있는 허름한 집에 전화가 있을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안심했네. 네, 안심한 거죠. 전화가 있을다는 생각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더 거기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게 그런
아, 이게 북한처럼 설마 이렇게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실수했네요. 몰랐구나. 실수. 그 뒤에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는 들으세요? 아, 어차피 뭐 20년 지났지만은 서로 이제 생명에 은리지 않습니까, 서로. 그 가끔 통화도 하고 거기를 만나보기도 하셨어요. 만나보기도 하고. 소주 한잔하고. 예. 어때요? 그러니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이광수 씨가 96년 체포된 이후에 97년도에 해군으로 전향을 한 다음에 군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된 우리 시민은 군경 제외하고 정말 그냥 순수한 시민만 23명, 23명의 민간인이 무고하게 살해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무장공비라고 하면 사실은 몰래 내려오려면 한두 명이면 몰래라고 알겠는데 120명이 이렇게 몰래 내려오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게 저도 그걸 찾아봤어요. 15명이 한 조였어요. 달랐구나. 그리고 움직일 때 2개 조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30명씩. 30명씩. 10월 30일, 11월 1일, 12월 2일 3일에 걸쳐서 4개 조씩 몰래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10월 30일에는 30명, 11월 1일에도 30명, 마지막 11월 2일에는 4개 조인 60명이 침투를 한 거고 강원도 북한 원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고무정을 타고 내려와요. 30명, 나중에 이제 60명이 이제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뭘 보고 식별을 하고 강원도 원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울진 삼척으로 왔을까? GPS도 없던 시절.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첫 번째 식별지 바로 울릉도였다고 했어요. 일자 목표가 울릉도였다고요. 왜냐하면 울릉도 앞바다에 밤에 쫙 가면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반짝반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다 오징어 잡이배. 오징어 배가 거의 쫙. 울릉도 동해 앞바다에 오징어 잡이배 정말 밤에 보면 반짝 술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 보면 무조건 우양 오른쪽으로 틀어서 직진해라. 그럼 강원도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오징어 잡이배 향해 가서 오징어 잡이 보고 무조건 직각으로 우회전해서 쭉 와서 강원도 해변까지.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방법으로 3일에 걸쳐서 120명이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는데 내린 곳이 어디냐가 중요하잖아요. 정확히 어디예요? 경북 울진 고포리 해안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여기 조금 위. 삼척하고 사이네요. 울진 사이. 강원도랑 사이. 딱 경계선 쪽이네. 야, 어떻게 딱 저기 사이에. 그래도 잘 쳐. 그래서 울진 삼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이때 침투했던 그 120명의 무장공비는 북한에서 인간 무기라고 불릴 정도의 이제 특수부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김신조, 네. 그 유명했던 그 남파간첩 김신조도 124 특수부대 소속이에요. 북한에서 사실 124 특수부대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대예요. 북한의 엘리트 부대라고 해서 기껏 만들어 놓고 민간인을 살해한다? 맞아, 민간인 내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대를 파견한 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행해야 되는 임무 자체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었다는 게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 병기 120명이 받은 임무는 사실은 뭐 처음부터 민간인을 죽여라가 아니라 남조선에 가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무장시켜서 민중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노동당에 입당시키고 그들을 좀 충성적으로 무장시켜서 뭐 유사시에 이제 곳곳에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치 베트남처럼 이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거점을 마련하라가 이들 120명이 받은 최초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요. 임무를 뭐로 보고? 10월 30일에 처음에 2개조가 고포리를 통해서 침투합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 120명이 모두가 다 침투하죠. 처음에 이제 도착한 이 무장 공비들이 어디로 향했냐면 울진의 화전민 마을에 있습니다. 화전민 마을 이름이 고수동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고수동이 화전민 마을이고 형편도 좋지 않고 마을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지. 한 7가구 정도 됐고 20명이 채 안 됐어요. 마을이 19명이 전부였어요. 3일간을 그 고수마을 주변에서 이 간첩들이 공비들이 3일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그리고 3일을? 이윽고 딱 공비들이 신사복 깔끔한
신사복을 입고 얼굴도 단정하게 하고 마을에 나타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비로 안 보여요. 마치 관청 공무원, 관청 공무원으로 보일 법한 행세와 말투였어요. 세련된 말투로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청에서 왔습니다. 관청에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희가 촬영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어디예요? 오씨 아저씨. 오씨 아저씨네 앞마당으로 다 모이세요. 자, 지금 오씨 아저씨네 마을로 다 모이세요. 앞마당으로. 심지어 오씨 아저씨네 며느리는 밥까지 차려줍니다. 아이고야. 진짜인 줄 알았어. 이 순진했던 화전민 마을에 이 고수동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건 있었지만 왜 시골 민심이 넉넉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걸 갖고 속이겠어? 의심하더라도 에이 또 물건 팔러 왔나? 이 정도였겠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오씨 아저씨는 앞마당에 다 모인 거예요. 아이고야. 주민등록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성함, 네, 누구, 나이, 누구, 다 진짜. 하는 일 확인해. 자제분 어떻게 되나요? 하고 신상 정보를 일일이 다 빼곡하게 파악한 거예요. 일일이 다 19명의 신상 정보를 다 받아 적고 나더니 말끔한 신사복 차림에 공무원인 줄만 알았던 사람 뒤에서 총을 든 무장공비들이 숨어있던 무장공비들이 나타나서 총을 들이대고 마을 주민들을 포위합니다. 어머. 야, 말도 안 돼. 총을 들이대긴 했지만 분명한 건 그때는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하기만 하면 이 고수동, 순진한 시골 마을 사람들이 다 우리 따라 나서게 돼 있어. 총은 만일을 위한 거지 총은 쓸 일이 없어라고. 근데 신상 정보라는 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최종 요구를 합니다. 노동당 입당 지원서를 받아내. 그러려면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썬킴 교수님 네. 꽤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노동당 입당 지원서에 사인을 하시라고. 왜냐면 얼마 후에 우리 인민해방군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 만약에 사인을 안 한 반동들은 바로 직결 처분이 될 것이고 사인을 한 입당을 한 이 노동당원들은 다 우리가 그만큼 대우를 해줄 것이다. 강제는 안 할 것이지만 사인을 해라. 우리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개의 죽음을 당할 것인가.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반강제죠. 그래서 입당 지원서에 사인을 받습니다. 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공산주의 전도사 표정을 하다가 갑자기 인간 병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드디어 이제 민간인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마을 내에서 이제 9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을 따라오라고 시킵니다. 저기 산골짜기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 중에 한 명 시범 케이스를 골라야 되는데 아무나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전병도 씨한테. 혹시 자네는 군대 갔다 왔나? 그랬더니 이 전병도 씨가 해병대 제대했습니다. 해병대 갔다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신호로 공비가 뭐라 그랬냐면 반동이다. 우리를 신고할 사람이다. 처단하라. 라고 해서 나머지 마을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8명이지 않습니까? 처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그때 공비들이 대검을 뽑아가지고 한명씩 가슴에 칼을 꽂습니다. 타깃을 정한 거네. 그 타깃을 정한 거죠. 타깃을 정한 거예요. 사람이 바로 안 죽지 않습니까? 쓰러진 전병두 씨 얼굴에 변절자는 돌로 찍어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돌로 얼굴을 찍어 죽였다고 하는데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자기들 못 보잖아요, 이걸요.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돌로 신체가 으깨지는 소리만 들렸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죠. 자, 울진과 삼척에서 같은 시각 서울 남산으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중정은 각 부대에 있는 군의 감총 부대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 보고를 받습니다. 최소 북한에서 5개 부대가 우리나라로 침투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150명 정도가 왔을 것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바로 봤네. 바로 했네. 자, 그런데 150명이 우리 경계를 뚫고 침투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경우 이 사회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고 굉장히 소요가 일 것을 우려해서 비밀리에 대규모 간첩 소탕 작전이 개시되기로 결정이 됩니다.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장공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헬리콥터. 네. 그동안에는 단순한 이제 수송용으로만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던 그 UH-1이라 그러는 헬기를 이제 이 무장공비 작전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 공수부대하고 일부 유격대가 이제 그 헬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작전을 해갖고 상당히 효과를 봤죠. 헬기 위에서 보면 공비들이 뭐 하고 있고 숨어 있고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훤히 다 들어도 보였다. 나뭇잎이 없구나. 나뭇잎이 없잖아요. 겨울이니까. 수류탄이나 기관총보다도 헬기가 공비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던 거죠. 전쟁을 겪어본들 원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헬리콥터와 탱크는 심리적 압박을 상당히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그거 뭔가 뭐 별거야? 잠깐 숨어 있으면 되는 뭔가 헬리콥터 소리가 당시에 소리만 심리적 압박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군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북한 무장 공비들이 민간인 학살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우리 군도 화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헬리콥터에 아까 말씀하신 소총만 난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죽은 무장 공비의 시체를 매달아가지고 다니는 아이고야. 얘기다. 살인마 김일성의 꼭두각 시들 이 비참한 최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이겠습니까? 절동 같은 우리의 방위망에는 하루살이의 목숨이라는 것을 북한 회례는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요? 근데 얼마나 악이 났으면 저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산 정상에서 아마 무장공비를 사살한 것 같은데 시체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옮기자는 그 어차피 이제 매달아서 옮겨야 되는데 옮기면서 저것이 사실 산에 또 흩어져 숨어 있는 무장공비들한테는 심리적 압박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두 가지 거죠. 효과를 노린다고. 쫓고 쫓기는 120명의 대규모 무장 공비와 국군. 이 전세가 한쪽으로 기우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네, 바로 11월 16일 무장 공비 2명이 우리 군에 의해서 생포가 됩니다. 아, 생포. 자살했구나. 잡혔구나. 어떻게 잡혔어요? 영상 속 왼쪽에 있는 정동춘 중위. 이 사람 누가 체포했는지 아세요? 강원도 삼척에 있는 한 민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안악과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안악은 이 공비 토벌 작전에 참가한 우리 군인 줄 알고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이런 말 하니까 안 들어와요. 일단 정동춘 중위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방마다 다 문을 열어봐요. 근데 애들만 있잖아요 지금요. 안심을 하고 이제 더벅더벅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설마 나 신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냥 얘기 좀 합시다. 공비인 건 안 거죠 이제 식구들은. 어떡하지 하다가 그 딸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갔어요. 그럼 보통 이제 뭐 전이가 이 충만한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살했다든지 뭔가 아까 했겠죠. 그러잖아요. 이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설마 지금 신고하러 가는 거 아니지? 가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신고해 달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약간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 집주인 안악께서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밖에 빨래를 넣은 게 있는데 빨래 넣은 것만 내가 참 개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나가요. 지금 릴레이 신고 10m 앞에 있는 반장집에 가서 신고를 이거지. 군부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옆집에 가서 옆에 누구 있으니까 빨리 아니야. 전화가 없으니까 반장집에 가서 신고를 해요. 반장은 또 그 메시지를 받고 릴레이. 또 옆에 있는 이장집에 가. 개주신고. 개주신고. 이장집에 가서 신고를 해요. 아, 저기 지금 공비가 왔다. 그래서 그리고 이장집에서 삼척에 있는 향토 예비군 부대에 전화를 해요. 공비가 지금 이가에 숨어 있으니까 와서 토벌을 하라. 그래서 7명이 출동을 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향토 예비군들이 저녁 식사를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수저를 내팽개치고 토벌을 하러 갑니다. 어떻게 멋있다. 출동해요? 출동해요. 이제 그 민가를 둘러싸여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너는 포위됐다. 빨리 나와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무기를 다 던지고 투항하라. 순순히 투항을 합니다. 기다렸다는 뜻이죠. 대박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투항한 2명을 이제 활짝 웃는 모습을 찍어갖고 이제 소위 그 삐라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확 뿌리는 거죠. 그때 이제 헬기가 와서 또 뿌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최초 2명이 생포되고 난 이후에
3명이 또 추가로 생포되고 심지어 이제 자수하는 어머나. 무장공비까지 나와서 자수까지. 사람들이 처음 내려온 목적이 지하당 조직해서 이제 이민들 포섭하고 남조선에 이민혁명당 만들어서 뭐 이런 임무였잖아요.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들은 민간인들을 설득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들을 학살하러 도살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120명의 무장공비예요. 도살자. 이런 무장공비들의 만행에 의해서 예.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무려 23분이나 된다는 사실. 어떡해. 정말 안타깝게도 희생된 우리 민간인들의 신상을 보면 그러니까 평범한 농민들, 급기야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화전을 하던 가난한 농민들이었잖아요. 가난한 농민들이었고요. 이 외에도 총상을 입은 우리 국민들, 음식이나 집에 가재를 빼앗긴 그다음에 납치될 뻔한 수험생들 아주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